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큰오빠와 큰언니, 그리고 작은언니 밑으로 저까지 무려 4남매의 다복한 집안에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난 저는 집안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40이 훌쩍 넘은 늦은 나이에 절 보셨고, 그래서 저는 위로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 노릇을 톡톡히 했던 작은 언니와는 무려 14살 차이에 큰 오빠와는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손을 잡고 나가면 종종 제가 딸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적에 부모님은 50대가 넘어가셨고, 그래서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른들도 그랬으니 아이들이야 더할 것도 없었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사춘기 시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다며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어린 마음에 놀림받는 게 싫어서 괜히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렸었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니 그때 일이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계실 때 잘 해드릴 걸. 부모님을 늦게 만난 만큼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됐던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을 가기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저는 결혼식 날에도 아버지가 아닌 친정 오빠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자리에서도 결혼식 혼주도 친정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저희 부모님 대신이었죠. 언니 오빠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신 부모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이 많은 아버지는 늘 제가 시집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내심 한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며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죠. 사랑했기에 결혼했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당연히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제 생각만큼 술술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모자란 탓인 건지 시어머니가 절 별로 예뻐하지 않으셨거든요. 대한민국 며느리들이라면 시댁이 편한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가까우면서도 누구보다 멀고 어려운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아닐까 싶네요. 그냥저냥 문제없이 지내는 고부관계라고 해도 그럴 텐데 하물며 시어머니가 대놓고 미워하는 며느리는 어떨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의견은 존중해주고 싶으신지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역력해 내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지? 예, 제가 좀 늦게 보신 늦둥이라서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그냥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딸 자식이 시집도 가기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니? 끝까지 책임 못 질 거면 낯질 마시던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뭐 한다고 그 늦은 나이에 딸을 하나 더 낳으셨대니? 너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시다. 저희 집이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돈 없이 결혼시켜야 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처가가 없다는 게 걱정이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대놓고 못마땅해 하곤 하셨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친정 오빠 언니들이 계신데도 마치 저를 갈 곳 없는 고아처럼 취급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제가 어머니와 지내며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갖은 노력에도 절 좋아해 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 바라시는 대로 시댁살이를 했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남편과 제가 들어와서 살길 바라셨거든요. 어차피 나 늙으면 니들이 모셔야 할 거 아니냐. 나한테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우리 형민이 하나뿐인데 니들이 날 챙겨야지. 그렇다고 나중에 다 늙어서 같이 살면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지금부터 그냥 합가해서 살아라. 어차피 나도 노후 준비하기 바빠서 니들 집 해줄 돈도 없고 뭐 정 싫으면 니가 집 얻어서 독립하던가. 근데 니 친정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니? 사실 저희 집 형편도 그리 여의치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쌓은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셨고 그런 와중에 자식을 넷이나 보셨으니 여유가 있을 리 없으셨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은 언니 오빠들 장가 갈 때 하나씩 내놓으시고 막내인 제가 받을 유산은 별로 없었죠. 물론 저도 부모님 대신 절 챙겨준 언니 오빠들에게 고마워서 따로 뭘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친정 도움으로 집을 얻어나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시어머니 뜻대로 시댁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아야 한다니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혼이 나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시키시는 건 참 많은데 제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시니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으며 몸과 마음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예쁨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노력해보려 했지만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도 시어머니는 늘 한결같은 태도셨어요. 아유, 우리 형민이가 눈이 삐었지.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는. 아이 뭘 시켜서 마음에 들기를 하나, 하는 짓이 예쁘기를 하나. 하여간에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그렇게 시모에게 시달리면서도 저는 투정 부릴 곳이 없었어요. 친정이라도 있으면 엄마 무릎 빼고 시어머니 욕이라도 할 텐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렇다고 각자 가정 꾸려서 자식 키우며 살기 바쁜 언니 오빠들에게 제 힘든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빠나 언니들은 제가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지만 제가 괜한 폐를 끼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오빠 언니들에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것도 참고 견디며 무서운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았더라면 그보다 더한 시어머니까지도 참았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저를 실망시킬 뿐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무척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다면서 결혼만 하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호강하며 살게 해주겠다던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결혼하면 바뀌는지,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남편은 점점 남의 편이 돼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바빠? 언제 집에 올 것 같아? 그거야 회사 일이 언제 끝날지 알아야 하는 거지. 쓸데없이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일찍 들어와서 우리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요즘 매번 저녁 먹고 들어왔잖아. 당신 얼굴 마주보고 같이 밥이라도 먹었으면 싶어서 그래. 밥? 지금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거야? 밥이야 엄마랑 둘이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귀찮게 난리야? 엄마랑 둘이 알아서 먹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한테 참 별걸 다 바란다. 내가 뭘 바랐는지 정말로 모르는 건지 남편은 매번 제 간절한 부탁에 저토록 무심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저녁 한 끼 같이 먹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 투정인 건지
남편은 언젠가부터 저와 밥 한 끼 같이 하는 것마저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 거라 생각해 보려 했지만 그런 일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니 저도 점점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무심하게 구는 사이 시어머니는 절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시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외롭고 괴로운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입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결혼은 신성한 약속이었기에 함부로 깨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며 맞춰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을 만큼 참고 견뎌왔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제 노력을 왜 몰라주는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불평 한마디에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내뱉었고 시어머니는 밑도 끝도 없이 절더러 이혼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처음에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혼을 하라뇨?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아직도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그러세요? 그래, 나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우리 형민이가 데려온 여자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살면 정붙이고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너랑 살아봤지만 도통 정이 안 붙어. 아니, 오히려 널 볼 때마다 더 화가 나는구나. 어떻게 미워도 이렇게 미울 수 있는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밉구나. 근데 내가 그런 널 그냥 참고 두고 봐야겠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디 한둘이어야지. 내가 말한다고 고쳐질 구석이었으면 애초에 마음에 들지도 않았겠지. 넌 바보도 아니고 그걸 또 굳이 물어보니? 네가 어디가 별로인지 넌 몰라? 그럼 어디 네 장점부터 말해봐라. 네가 보기에 너는 뭐가 잘났니? 뭐 잘나기나 한 구석이 어디 있긴 한 거니? 거 봐라. 할 말 없지? 넌 그런 애야.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애. 그래도 이미 한 결혼을 이제 와서 물으라뇨.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어머님이 제가 미우시고 어른이라고 하셔도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 쉽게 꺼내시면 안 되시죠. 제가 그동안 참기만 했다고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동안 좋은 며느리 노릇해보려고 참고 버텼던 거지 저도 말 못하는 바보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꾸 밀어내기만 하시면 저도 화낼 수 있다고요. 어쭈, 이게 지 주제 감히 내 앞에서 소리를 쳐? 네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예뻐하겠니? 그리고 내가 왜 니들 일에 말을 못해? 너 결혼하고 여태 임신 소식이 있니? 그건 아직... 거 봐라. 니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어? 그나마 손주라도 떡하니 낳았으면 내가 예뻐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 핏줄도 못 잇는 애를 내가 왜 이뻐하니?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옛날 같았으면 진작 소방 맞았어. 아니면 내가 너 그냥 두고 어디 가서 후처라도 들여오랴? 내가 진짜로 맘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이유 뭐 있겠니? 그냥 둘이 헤어지고 새 며느리 들이면 되는걸.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리하고 우리 형민이 옆에서 떨어져라. 시어머니는 갖은 이유를 대며 저희의 이혼을 독촉하셨고 그러자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얘기 다 들었지? 엄마가 우리 이혼하래. 우리 그만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정말? 당신은 또 왜 이래? 어머님이 그러시면 당신이 말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당신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들 이래? 내가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있어? 아, 그냥 이혼하자. 엄마까지 저러시는데 나도 우리 엄마 못 말리고 굳이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럼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언젠 나밖에 없다고 결혼하자 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당신 설마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런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걸 알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정황은 알지 못했지만 그건 또 제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불륜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도 봤지만 남편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무슨 먹고 살기도 바쁜 와중에 바람까지 피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대체 뭐 때문인데? 왜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냐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몰라 나도. 그냥 다 지겨워졌어.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고 당신 좋아하는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한결같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서 마음 떠난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소홀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거다. 그러게 뭐하러 미련하게 마음 떠난 남편 붙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자.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야. 여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왜 이래? 한쪽이 마음 떠나면 그 부부관계는 끝인 거야. 당신 혼자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있어서 뭘 어쩌려고? 그래서 당신은 계속 바보같이 당신한테 마음도 없는 나 붙잡고 살려고? 나 당신 여자로 안 보인다니까? 당신이 예전처럼 좋지가 않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원래 다들 그런 거지. 당신 말대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한결같겠어. 그래도 다 맞추고 견디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어머니가 나랑 이혼하라고 하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치? 다 어머니 때문인 거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미 내 마음이 떠버렸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 마음이라도 좀 제대로 얻어보지. 여태 우리 엄마 마음 하나 못 얻고 뭐 했어? 예쁜 짓을 해야 예쁨을 받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는 거 우리 엄마 탓만 있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당신이 예뻐할 구석이 없어. 솔직히 나도 지치고 힘들다. 당신 투정 받아주는 것도 지겹고 당신한테 화내는 엄마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자. 이혼 사유가 없어서 못하겠으면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줄 테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이혼해. 이유도 모른 채 이혼에 내밀리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저와 잘해볼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 시작은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인 듯 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제게 더 이상 마음이 없는 듯 했어요. 남편에게 저는 자기 엄마 말대로 이혼을 쉽게 결정할 만큼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서글프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싶었던 저는 한순간 담담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건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짐을 싸서 조용히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마지막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시도도 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물론 남편이 절 잡았다고 해도 이제는 제가 싫지만 말이에요. 그러자 덕분에 저도 한순간에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현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딴 인간을 위해서 못된 심호를 참고 고된 결혼 생활을 견뎌왔는지 제 결혼 생활이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고 저는 싱글이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상처 입은 마음을 털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내던 곳을 떠나 훌쩍 떠나게 됐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정처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로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을 하고서부터 혼자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을 만나고서부터는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거의 5년을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연애 때는 집착에 가까울 만큼 저를 찾는 남편 때문에 늘 남편과 함께였고, 결혼해서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화목한 가정을 바랬던 저는 그렇게 제가 참고 희생하는 게 제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왔고, 이혼을 하면 외로움에 사무쳐 못 견딜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혼자 되어보니 생각보다 외롭진 않더라고요. 전 남편과 같이 사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웠으니 이제 와서 혼자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혼자라는 게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내게 바라는 것만 많아 귀찮게 하는 남편도, 내가 쉬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던 시모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결 후련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혼자 여행을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상처를 잊으려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자유를 깨닫고 난 후로는 어디든 구속 없이 갈 수 있는 제 처지가 마음에 들어 자꾸만 발길을 옮기게 되더라고요. 계획 없이 다니다 보니 매번 낯선 동네에서 어쩔 줄도 몰랐지만 그게 또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뭘 어쩌든 누가 욕을 할까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맛있는 것도 찾아 먹고 예쁜 것도 보고 다니며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며 마음을 치유해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저는 무척 마음에 드는 동네를 발견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지만 매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그 동네는 작고 예쁜 바닷가와 풍경 좋은 산이 끝내주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바다도 푸른 산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서 자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곳이 좋아 몇 날 며칠을 그 동네에서 묵게 됐습니다. 저렴한 방을 잡아두고 한 몇 달은 그 동네에서 지내볼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과 안면도 트고 인사도 주고받게 됐지 뭐예요. 물 맑고 공기 좋은 동네라 그런지 동네 주민들 인심도 좋으시고 다들 무척 친절하시더라고요. 연고도 없이 타지에서 지내려 온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뭔가 사정이 있나 싶으셨는지 어르신들이 제게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참견도 해주시고 다들 잘해주셨어요. 그런 호의들에 마치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정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저는 그 동네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고 저도 모르게 자꾸 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두 달 지내던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웬 남자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지역 청년회 회장. 이 동네 태수사는 다 이 짝이 도맡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지. 아가씨도 이제 거진 우리 동네 주민 됐으니까 인사라도 하라고 말이야. 아유, 할머니 또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젊은 여자들만 보면 절 못 데려와서 안달이실까? 내가 뭘? 여기 주변에 천지 노인뿐이라 젊은 사람들도 몇 없고 이 아가씨가 심심할까 싶어 친구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오늘 일 있으면 여짝이 물어보고 도움 받고 그래. 애가 착해서 잘 도와줄 거야. 아, 예,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동네 할머니 한 분에게서 소개받게 된 태규 씨는 그 지역 청년의 대표로 동네에서는 홍반장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발벗고 나서 일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제게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받으라며 태규 씨를 소개시켜 주신 듯 하셨어요. 아니면 비슷한 또래인 저희가 잘해봤으면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소박맞고 이혼당한 이혼 여인 탓에 처음부터 태규 씨와 잘해볼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태규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태규 씨와 알고 지낼수록 저도 모르게 태규 씨에게 멋대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됐고 저희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던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저를 위해 태규 씨는 많이 노력하겠다며 약속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난 과거를 잊고 태규 씨를 통해 행복을 꿈꾸며 잘 살아보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그런 저희의 다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태규 씨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혼이 아니고 이혼녀이다 보니 그런 제가 태규 씨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태규 씨 부모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동네 사람들끼리 가까운 작은 동네라 그런지 제가 그 동네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태규 씨 부모님께서도 타지 사람인 저에 대해 알고 계셨고 동네 어른들께 제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답니다. 이혼하고 혼자 된 젊은 여자가 동네에서 자리 잡고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어르신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동네에서 소문이 나쁘지 않았던 저를 태규 씨 부모님도 좋게 보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태규 씨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만나는 것을 싫어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태규 씨 부모님께서는 많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셨고 제가 한번 이혼했다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마치 친정 부모님처럼 반겨주시며 보듬어 주시는데 그 반응에 전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시댁에서 워낙 호되게 당한 탓인지 사실 제 나름대로 각오를 했었거든요. 총각인 아들 앞길 막지 말라며 찬물이라도 끼얹으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가씨,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타지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태교 들어서 대충은 들었고 뭘 걱정할지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두 사람 사이 반대할 생각 없으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 그래도 다 큰 자식이 누굴 만난다고 반대할 만큼 고집스러운 사람들 아니고 우리도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진영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려 진영 씨가 여기 남아준다고 해서 고마워요. 살던 곳 떠나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며 걱정 말라고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못난 것밖에 없는 저라서 반대를 하셔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되려 저를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시니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전 시댁에서 못났다 워낙 구박을 받아서 더 그랬던 거겠죠. 누군가에게 이런 환대를 받는 게 너무 처음이었던 저는 그저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제서야 드디어 제가 바라던 좋은 가족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레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으며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 더 서두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이 받아주실 길이를 기다리며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저와 태규 씨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지냈고 말입니다. 워낙 할 일이 많던 태규 씨를 보다 보면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제 할 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저 일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며 바쁘고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겨울을 맞아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갑자기 웬 붕어빵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겨울에는 이것만한 대목도 없거든요. 요즘에는 붕어빵 파는 곳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게다가 여긴 관광지니까 꽤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름이 가장 성수기이긴 하지만 겨울바다도 일품이라 겨울에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꽤 많았거든요. 다들 놀러오셔서 간식거리들 하나둘 사드시다 보니 그래서 주말이면 붕어빵이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였죠. 덕분에 제 붕어빵 장사도 꽤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잘 지내며 열심히 붕어빵을 팔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어머, 너 진영이 아니니? 하필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제가 그 동네가 관광지라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작자라는 것도 까먹고 있었네요. 매번 해외며 국내며 가리지 않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던 시모가 이 동네에 한 번도 오지 않을 리가 없었는데 제가 행복에 취해서 전시모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 뭐예요. 물론 한국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어딜 가다 한 번쯤 마주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꼭 아는 척을 해야 하는지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깜짝 놀라 쳐다보다가 그게 시모라는 걸 알고는 얼마간 멍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악연이라면 악연이기에 제 기억에서 열심히 시모를 지워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다 만나다니 우리가 정말 악연은 악연이구나 싶었죠. 예, 너 진영이 아니냐니까? 아니 얘는 귀가 먹었나? 사람이 부르는데 왜 대꾸가 없어? 너 이진영이 맞잖아, 어?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는 뭘 어떻게 해야? 넌 오랜만에 어른을 봐놓고 무슨 반응이 그러니? 아니 내가 뭐 귀신이라도 되냐? 왜 못 볼 걸 본 것처럼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와서 자기를 반겨줄 거라 생각했는지 전시모는 예전에 절 대하던 것처럼 똑같이 대했어요. 지 아들이랑 이혼했으니 이제 시모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 그래 뭐 나도 너 오랜만에 봐서 놀라긴 했으니 네 반응이 이상할 건 아니지. 아이 그래도 그렇지 싸가지가 없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냐? 글쎄요. 저희가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저 봐서 반가우실 분 아니시잖아요. 뭐?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 근데 넌 뭐하니? 너 설마 붕어빵 장사하는 거니? 세상에 그 꼬질꼬질한 꼬락서니 좀 봐라. 예. 지금 네 꼴이 어떤지 너 아니? 제 꼴이 뭐가 어떤데요? 제가 남의 가게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호주머니 털어먹으려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닌데 붕어빵 장사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리고 남의 싸가지 운운하시기 전에 어머니부터 예의 차리세요. 전에는 고부관계였으니까 제가 어려워하고 숙이고 살았지 제가 이제 와서도 그러겠어요? 이젠 남이잖아요.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요. 어머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그래 지도 뭐 이혼당해서 화가 난다 그거냐? 그래 네가 악을 품고 사는 것도 별로 이해 못할 일은 아니긴 하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말이다. 제가 지금 이혼 때문에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저 그 일 이제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인간이랑 이혼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여태 슬퍼하고 억울해할 줄 아셨어요? 전 오히려 이혼해서 너무 좋은걸요? 해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진작 할 걸 그랬다 싶던데요. 나 참.
너도 주제에 자존심이 있다 이거니? 그럼 좀 멀쩡한 꼴로 그런 소리를 하던가. 겨우 이런 꼴로 그런 소리 해봐야 누가 들어주겠니? 아유, 세상에. 이혼해서 좋았으면 잘 좀 살지 이게 뭐냐? 꼴 좋다. 그러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서 겨우 하는 게 붕어빵 장사니? 너무 웃기네. 그래, 뭐 하기사 넌 뼛속까지 가난해서 이런 게 잘 어울리지. 그러면서 제 꼴이 어떻다느니 거지 같다느니 하면서 비웃는데 순간 옛 생각이 떠올라서 욱하다가도 잠깐 생각을 다잡으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굳이 귀담아 들어서 괜히 기분이 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 때문에 화나고 얼굴 붉히며 대꾸해주는 것보다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무시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어차피 오늘 지나면 다시 안 보게 될 사이고 이제 저한테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던 타코야키 장사를 하던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뭐? 그래서 너는 지금 네 인생이 마음에 든다 이거니? 하, 나 참. 관광지에서 붕어빵이나 굽는 게 뭐 잘났다고. 너 그래봐야 괜히 객기 부리는 것밖에 안 돼. 뭣도 없는 주제에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지 그래? 제가 그쪽 앞에서 자존심 세워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사이도 아니고 오늘 지나면 다시는 안 보고 살 텐데요. 아무튼 놀러 오셨으면 알아서들 재밌게 잘 놀다 가세요. 괜히 남의 업장 앞에서 시비 걸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전시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전에는 늘 기죽어 살던 제가 할 말 다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겠죠. 내가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이제 와서까지 기죽어 있어야 하는 건지 전시모가 참 기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전시모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그런 전시모 뒤로 웬 젊은 여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자 전시모가 절 째려보던 표독스러운 눈을 돌려 그 여자를 제 앞에 내세우고는 제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가 다름 아닌 자기 새 며느리라고 말이죠. 어머, 그러고 보니 내가 둘이 인사를 안 시켰네 그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둘이 인사들이나 좀 나눠. 너 나가자마자 들어온 우리 새 며느리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새아가는 아직 모르겠구나. 이쪽이 바로 형민이 전처. 내가 전에 말했지? 전에 데리고 있던 며느리가 아주 별로였다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 쫓아내버린 전 며느리가 바로 얘야. 아,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형민 씨 와이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봤지? 어떠니 우리 새 며느리. 누구랑 비교되게 너무 예쁘고 참하지 않니? 저와 이혼을 시키자마자 새 며느리를 들였다는 시몬은 제 앞에서 새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꼴이 잘 어울리는 저와 달리 자기 며느리는 예쁘고 참하다며 혼자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라고요. 아마 전 시몬은 자기 아들이 저와 헤어지고 바로 재혼했다고 하니 제가 배가 아플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의 집 새 며느리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붕어빵이나 구우려는데 새 며느리의 배가 꽤 불러 보이더라고요. 마른 체구에 배가 그만큼 부른 것은 분명 임신이라는 소리였겠죠. 아니나 다를까 전시모가 또 먼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우리 며느리랑 태교 여행 왔잖니. 내가 너만 없으면 우리 아들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은 했지만 정말 새아가가 들어온 뒤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뭐니? 너랑 둘이 살 적엔 몇 년이나 없던 애가 바로 생긴 거 보면 말이다. 우리 새아가가 임신했거든.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태교 여행하려고 왔어.
아무튼 너는 이제 우리 며느리랑 쉬면서 바다 구경이나 해야겠으니 넌 붕어빵이나 열심히 팔아라. 그리고 전시모는 새 며느리를 데리고 제 뒤에 있던 카페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전시모는 계단을 오르는 새 며느리가 잘못되기라도 할세라 부축을 하며 조심조심 걷더라고요. 물론 그 모습마저 저한테 보여주려는 듯 과시하는 표가 났지만요. 어쨌거나 그쪽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려 얻은 손주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이 누구랑 재혼을 하던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던 관심 가질 건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일말의 미련도 없었고 어차피 저도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새 신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그건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나랑 살 적에는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는 게 기적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전시모와 새 며느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간 뒤 저도 카페로 따라 들어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기가 막힌다는 듯 절 보고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야 너? 너 왜 따라 들어와? 뭐 아까는 아무 상관없다니 뭐니 당당하더니 우리한테 할 말이라도 남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주문 받으러 온 건데요. 주문하세요 손님. 뭐야? 너 붕어빵 장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 아, 그래. 뭐 붕어빵 팔아가지고 돈이 될 리가 없지. 그래서 너 카페 알바까지 하는 거냐? 그래도 네가 열심히 살긴 하는구나. 그래, 이제 남편도 없는 년이 벌어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러니? 시모는 카운터 안에 있는 절 보며 열심히 살으라 비웃었습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러더니 왜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도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해 주시겠어요, 손님? 사장님, 왜 벌써 오셨어요? 아직 저 마감 안 했는데? 주문은 제가 받을게요. 아니야, 이제 거의 퇴근 시간도 다 됐잖아.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일찍 퇴근해.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오늘 손님도 별로 없는데 뭘. 일찍 들어가서 쉬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내일은 더 일찍 와서 청소 깨끗이 해놓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그때 멀리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직원이 절 보고 달려와 아는 체를 하자 시모는 당황스럽고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붕어빵 팔고 있다며 꼬락서니가 어쩌고저쩌고 하던 제가 자기가 손님으로 들어온 카페에서 카운터를 지키며 직원에게 사장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이게 뭔가 싶었던 거겠죠. 전시모 생각에는 설마 하니 제가 카페를 차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카페의 사장이 맞았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열혈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여기 카페 주인이야? 네, 맞아요. 제가 이 카페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아니 네가 어떻게... 네가 것이 어떻게 이런 카페 사장이야? 그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참나, 별걸 가지고 다 놀라시네. 왜? 아까 제가 붕어빵 팔고 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니 제가 카페 사장이라는 건 그렇게 놀라우세요? 그럼 너 같으면 안 놀라겠니? 니네 친정 어려운 거 뻔히 알고 너 이혼할 때 한 푼 준 게 없는데 그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카페를 차려? 사실 그 카페는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가 차려주신 가게였어요. 알고 보니 저희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지역 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력도 인맥도 상당하셔서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바닷가가 잘 보이는 자리에 카페를 차려주셨어요.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행여나 자리 못 잡고 고생할까봐 뭐라도 해보라며 차려주신 거죠. 처음에는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받겠다고 마다했는데 해주고 싶으시다며 하도 그러시니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고 감사한 만큼 더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없는 시간에는 앞에서 붕어빵 장사도 하고 말이에요.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사실은요, 저도 재혼하거든요. 뭐 식은 봄에 할 건데 뭐 이미 결혼한 사이나 다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저한테 카페를 차려주셨지 뭐예요? 저희 시부모님이 절 워낙에 예뻐하셔서요. 남의 가게에서 일하느라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라고 가게를 해주셨네요. 누구랑은 참 다르시죠? 성품이나 능력이나 다 말이에요. 네가 재혼? 아니 우리 형민이랑 헤어진 게 언젠데 재혼은 무슨 재혼? 너 이래도 되는 거니? 안 될 건 뭐예요? 전 아직 식도 안 올렸지만 그쪽은 벌써 임신까지 한 거 아닌가? 나 내쫓고 바로 며느리 들인 주제에 무슨 상관이래요? 너랑 우리랑 같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벨도 없이 고생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거참 심보 참 못되셨네. 내보낸 며느리라 그래도 나가 살면 잘 살길 빌어주셔야지. 어떻게 내쫓아놓고 고생하며 살길 바래요? 아줌마, 그렇게 살면 벌 받아요 정말. 아니지, 벌써 벌 받으신 건가? 뭐야? 뭐 너도 재혼한다고 뻐기는 거야? 아니 망할 것이 악담을 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누구더러 벌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 어머님은 아직 그 얘기 모르시겠구나. 글쎄요,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이걸 말씀을 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새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제가 놀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남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전 남편 사이에 몇 년이나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무정자증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은 씨 없는 수박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몇 년간 저만 시모에게 욕을 먹고 시달리다가 이혼하기 몇 달 전에야 둘이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전 남편이 가기 싫다고 난리치는 걸 억지로 끌고 갔는데 그 인간이 검사 받자마자 병원에서 뛰쳐나가버려서 검사 결과는 나중에 저 혼자 받아야 했었죠.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 저는 시모 시집살이에 시간이 없어 병원을 찾아가지 못했고 그러다 쫓겨나듯 이혼하기 직전이 돼서야 전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는 검사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진실에 황당하기도 하고 그럼 그동안 왜 나만 욕을 먹어야 했나 싶어 어이없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이혼하는 마당에 굳이 그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고 말하기도 싫어서 전 남편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시모가 새 며느리와 태교 여행을 왔다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 새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인 건가 싶은 거죠. 어머니, 새 며느리 뱃속의 애가 진짜 손주인진 확실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하냐니? 그럼 내 손주가 아니면 누구 손주인데? 글쎄요, 그건 새 며느님에게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박형민 그 인간은 무정자증인데 새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니 신기해서요. 어머니가 예쁘고 참하다고 칭찬 그렇게 하시더니 알고 보니 이쪽이 성모 마리아 씨인가? 어떻게 씨 없는 수박이랑 결혼해서 애를 가졌지? 아니면 뭐 성령으로 잉태라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민이가 무정자증이라니? 아니 얘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뭐예요? 말도 안 돼. 어머니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지금 저 질투해서 괜히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 세아가 네가 날 속였을 리는 없잖니. 응? 그럼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거야 애 낳자마자 검사해보면 밝혀질 건데 제가 거짓말해서 뭐해요? 뭐 제 말 믿지 못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저도 예정 생각해서 말해드리는 거니까 헛소리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세요. 괜히 제 말 무시했다가 남의 씨 데려다 키우느라 고생만 하고 뻐꾸기 아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뻐꾸기 할머니신가? 아무튼 무정자증 남편 만나서 임신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손뼉을 치며 시모와 새 며느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 며느리는 찔리는 게 있긴 한 건지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결국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화병이 올라오는지 자기 가슴을 쳐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속이고 네가 내 아들이랑 나를 속여 먹으려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용서만 해주세요.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전시모는 새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카페를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전시모와 전남편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네요. 나중에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지만 결국 제 말대로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더라고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도 혹시나 싶었던 건지 새 며느리가 애를 낳을 때까지 데리고 있었고 새 며느리도 끝까지 친자식이 맞다고 우긴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친자 검사 결과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 일로 충격을 받고 드러누웠고 전남편은 주변 사람들 보기 쪽팔린다고 퇴사까지 하고 어디론가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이 어찌나 듣기 좋던지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어버렸네요. 그렇게 전시모가 억장 무너지는 꼴을 보며 개운해진 저는 한결 후련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 모여 다 같이 제 새 출발을 축하해줬죠. 그렇게 저는 태규 씨와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고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 죽는 날까지 평생 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길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